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도 세태를 닮아가는지 참 극단적입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3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 이어졌는데 갑자기 10도 이상 확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원래 이렇게 오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냥 쳐들어온 느낌입니다. 이럴 때 특히 감기 조심하셔야지요. 갈아입을 옷을 좀 준비해서 다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말에 남부지방은 또 기록적인 폭우까지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했지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턱없이 느리고 미흡하기만 합니다. 뭐 하나 잘하는 거 없는 정부에서 날만 새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니 의혹을 따라가기에도 벅찰 지경입니다. 오늘은 또 서울의 소리가 새로운 녹취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뒤에 멋있는 배경 보이지요? 순천 나간읍성입니다. 나간읍성의 가을 모습을 광주 찍사방송 한시민님께서 크로마키 배경으로 쓰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좋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가을이 아주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아주 빛이 좋은데요. 글쎄, 지금 아닐까요? 아직까지 낙엽은 시간대 오전 오후 시간대. 예. 글쎄 뭐 그림자가 길은 거 보니까 이제 곧 저녁이 될 것 같은데 차량 그림자가 길게 나오네요. 아침 햇살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참 이제 감이 다 익어가네요. 근데 이제 크로마틱도 정말 좋아졌네요. 예. 우리가 이렇게 크로마키 배경을 쓰니까 또 이렇게 좋은 사진을 보내주는 분들이 계시고 매일 바꿀 수 있겠네요. 매일 바꿀 수 있죠. 사진으로. 예,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바다도 넣고 또 얼마 전에는 체코 프라하를 한번 넣을까 했는데 예. 멋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예비신랑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신수가 번해 보여. 이번 토요일이죠? 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준비는 뭐 잘 되긴 하는데 그게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이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요? 신혼여행 그냥 뭐 이런 데 좀 돌다가 그냥 외국 나갑니까? 외국에 안 나가죠. 출국 금지돼 있죠. 아니 출국 금지는 뭐 풀렸는데 이건 좀 나중에 좀. 그럼 국내에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리 축하드리고 예.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 밤에 뭘 공개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변희재 대표님 뭐 내용인지 알아요? 저도 그냥 아마 그 백운기 선배님 아는 정도만 그냥 대충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 잘 몰라요. 대충 그냥 뭔지만 아니고 그냥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 9시에 공개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다뤄보죠. 날만 새면 김건희 의혹이 하나씩 터져 나옵니다. 공천 개입 의혹 과연 어떻게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제 하나하나 드러날 텐데요. 뉴스토마토에 이어서 서울의 소리가 오늘 밤에 관련 의혹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예고 영상을 일단 띄웠던데 그걸 한번 보실까요? 야, 골 때리네. 용산에서 일단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대통령 사람이니까 해서 내가 현수막을 나 지금 한동훈이 거 걸었으면 뗄 뻔했네. 여사가 너 왜 끼어들어가지고 이 같은 용인으로 못 오게 해야 돼. 뭐 경력이 뭐 엄청 대단한 게 없잖아. 야, 이게 뭐 전부 다 여사한테 그냥 지랄 떠고 있다. 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오늘 밤 9시에 서울의 소리하고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채널 있나요? 이건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예고 나오는 것만 놓고 보면 지난번에 김영선 관련 의혹은 아니고 용인 뭐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용인이 상당히 관심 지역이었습니다. 예. 네 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이제 이원모 전 대통령 예. 인사비서관이 용인 갑의 공천이 됐죠. 그런데 그 이상식 민주당 후보한테 져가지고 낙선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원모 비서관이 전략 공천으로 된 거거든요. 예. 경선 없이. 그러니까 예비 후보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요 국민의힘 당사 찾아와서 막 기자회견하고 뭐 한 3명 정도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전략 공천에 대한 규탄 내지 반발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게 일단 용인 갑이라는 거. 요거 하나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용인 병이 이제 부승찬 의원이 당선된 지역인데 거기에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라고 돼 있지만은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시 동기. 이래가지고 용인이 좀 뭔가 이렇게 무슨 윤핵관 여사 뭐 부부 지역 같이 이렇게 정치화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용인병 같은 경우는 보수의 아성이라고도 했는데도 고석 후보가 낙선을 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좀 시끄러웠어요 여기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히 전략 공천의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다 경선 준비하던 예비 후보들이 다 있는 데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려 꽂았다 이러면은 저는 오늘 저 예고 방송이 아마도 이원모 비서관에 대한 이야기인가 좀 조심스럽게 좀 관측하게 되네요. 우리 애청자님들이 알려주셨는데 꽃다지님, 고유비님, 장인수 기자 채널이 저널리스트라고. 장인수 기자 채널. 예. 그래서 제가 장인수 이름만 알고 채널명을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진행자가 좀 미리미리 이렇게 좀 설명을. 제가 잘 몰라도 이렇게 우리 애청자님들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김영선 공천 개입 파문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이원모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용산 쪽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김건희 주변에서 이렇게 알짱대던 사람들을 뭐 이렇게 총선에 공천을 하고 뭐 심어주려고 했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김영선까지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 김건희 공천 개입의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였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영선은 5선 할 때까지는 친박근혜 인사에서 골수였고 유영하를 제외하고는 사실 박근혜 인사 쪽은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좀 이명박 사람들보다는 찬밥 신세였거든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김영선이 당시 창원에 보선 공천 받았을 때까지 놀랐죠. 이상하다 이거는 누구 백이었을까 그랬는데 이제 결국 이제 와서 보니까 결국 김건희 라인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김건희 씨가 이제 여의도 들어서 정치력을 행사를 하기에는 여도 네트워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브로커니 뭐니 그냥 막 갖다 잡은 게 아닌가 그냥. 예. 그래서 사고가 지금 많이 터지지 않는가 해서 사실 뭐 한 달 전부터 그 장성철 소장은 이 녹취가 지금 준비된 게 워낙 많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이쪽 공천 준비했는데 갑자기 누가 내려꽂아 들어오면 이거 누구야 알아보면 또 김건희 막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따지면 2개째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장성철 소장의 안테나가 성능이 좋아요. 사실은 이거 나오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진작에 총선 전부터 김영선 의원이 상당히 김건희 쪽하고 이렇게 선을 대려고 한다. 국회 부의장을 노리고 이번에 만약에 6선이 되면 국회 부의장 한다고 막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일이 터졌어요. 네. 이번 일에다 오늘 서울의 소리 방송까지 하면 아마 본물 터지듯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대기 중인 제보가 지금 수두룩한 것 같은데요. 변 대표님은 뭐 제보 들어온 거 없어요? 저한테까지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윤석열 정도의 적당히 비판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뭐 퇴진운동을 하는 쪽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입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첫째 이 개입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2022년 지금 보궐선거부터 나오지만 본격적인 조짐은 작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 때로 보여집니다. 이때 당협위원장들을 이제 대거 물갈이를 하거든요.
근데 여사 쪽으로 로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주로 이 무렵이거든요. 일단 당협위원장으로 먼저 청탁이 들어가는 여기에서 무속인들 이름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로비스트, 뭐 쇠파리, 똥파리 다 끼는 시절. 이것이 이제 1차 무대가 된 거고 두 번째가 공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천은 이제 막바지에 정리하고 판을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짜는 단계지 이미 그 전에 예열 단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가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 공천은 한동훈이란 벽에 막혀서 다 뜻을 이루질 못했어요. 오히려 좀 김 여사가 밀리는 형국도 되지만은 그 이전 단계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이때는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어지는 맥락으로 좀 보시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계속 나올 거예요. 아이디 그냥 쓰시는 분이 아이디가 그냥입니다. 설사 시작했는데 학문에 일회용 반창고 붙인다고 멈춥니까? 어떻게 그런 표현력이 나오지? 대단하시죠. 아니, 난 여기 올 때마다 이 댓글에 놀란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의리원 애청자님들은 정치 10단이라고요. 오, 네. 정치 9단도 안 됩니다. 오, 놀라워요. 그나저나 이제 지금 이것까지 나오면 이제는 밝혀야 된다라고 할 텐데 변희재 대표님은 지난번에 김영선 공천 개입 파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그 텔레그램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 있는 내용이냐는 거는 개혁신당의 움직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개혁신당은 2월 9일부터 최소한 3월 5일까지 이걸 들고 거절을 했든 말든 김영선 의원은 계속 다니면서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두 번에 걸 달라 그랬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을 이걸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혁신당에서는. 예. 근데 뭐 저도 그 당시 선거를 뛰었습니다, 소나무당으로. 그럼 저한테도 몇 가지 제보 들어와요. 그럼 제보라는 게 선거 뛸 때 들어오면은 그걸 보고 빨리 판단해가지고 킬시켜야지 그걸 지고 있으면은 그거 선거운동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걸로 비교했을 때는 저는 개혁신당 정도의 그때 당시 개혁신당이 원내 진입이고 확실시 됐던 정당 아닙니까? 그런 정도 정당이 한 일주일 들고 있었다면은 그건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충분히. 내용이 되는데 자꾸 이준석 대표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만뒀다고 하기에는 뭐. 6일 동안 너무 시간 낭비 많이 한 거죠. 그럼 더군다나 그 당시 선대본부장인 천하람 위원장은 순천에서 3일을 왜 버티면서 거기서 그러니까요. 기자회견을 쓰고 이건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그 뉴스 토마토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편집국장이 예. 지금 이준석 태도에 거의 완전히 멘탈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준석하고 지금 통화해가지고 아주 감정적으로 크게 싸우는 것보다 일단은 이게 본질이 아니라 김 여사 건으로 더 지금 후속 보도가 나가야 되니 자기들 입장이 몹시 난처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준석하고 이거 각을 세우다 보면 언론이 또 그리로 왕창 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천하람 의원하고 통화를 했더라고. 그랬는데 천하람 의원이 그 칠불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2월 29일 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고 2박 3일을 더 남아서 김영선 의원하고 기자회견문을 쓴 판사자로 돼 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김영선 의원이 그 입당을 하면서 나는 이 정권의 여사의 어떤 그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도저히 뭐 참을 수 없다 해서 경로하는 어떤 그 규탄의 그 내용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뭐 정치개혁에 뭐 어쩌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을 걸로 나는 봐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아마 천하람 의원이 그 개혁신당의 뭐 총괄본부장, 선대본부장. 네, 선대본부장. 그런데 이제 선거가 코앞인데 선대본부장이 그러니까 2박 3일 그때 더 있었다 그러면 전날까지 해가지고 3박 4일을 절간에 머물렀다는 얘기인데 이게 선거의 핵심 의제기 때문에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쁜 시기에. 거기에 이틀간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칠불사에서 이런 어떤 기자회견문을 쓴다 하고 어떤 구상을 할 때가 김영선 의원이 아직 그 김해에서 컷오프 발표 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곧 컷오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알고 명태균 씨하고 와가지고 천하람 의원하고 뭔가 입장을 이제 발표하는 걸 쓰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발표가 나기 전에 탈당을 해서 성명을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발표가 난 뒤에 폭로를 하게 되면은 저기서 공천 못 받으니까 튕겨져 나와서 이게 어떤 자의반 타의반이구나 이렇게 되지만 그 발표 전에 이거를 터트려야 이게 수수성이 있는 것이죠. 그거는 창원 의창에서 김해로 쫓겨갈 때하고 똑같은 스토리야. 그때도 의창에서 밀려나니까 그거 발표하기 전에 미리 서둘러서 막 기사 내고 녹취록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청해서 격전지로 간다. 이렇게 모양을 꾸몄는데 방법이 이번 총선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컷오프 발표 전에 일단 거사를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거기서는 다 준비를 해왔는데 서울에 와서 당 주변하고 이제 다 상의를 해보니 너무 리스크하다. 너무 리스크해서 그리고 지금 막 그때 창당한 지 얼마 안 되는 당에 이게 정체성과 이미지에 좀 여러 가지 흠이 날 것 같다는 이런 반론과 부정적 여론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우선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근 한 일주일 가까이를 말하자면 개혁신당은 크게 출렁했던 겁니다. 이걸 총선의 메인 의제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 의제로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고려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개혁신당이 어려웠어요. 어떨 땐 하루에 수천 명씩 탈당자가 나오고 그 서울역 앞에서 귀성 인사할 때 유호정 의원하고 같이 했다가 이제 정당이 아주 위신이 땅에 떨어져 있던 때니까 다시 한번 이걸 붐업을 시키는데 혹시라도 이 김영삼 폭로를 얻으면은 좀 전략적으로 고려할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본 거 아니냐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근데 일단 컷오프 됐다는 것 사전에 정보를 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대충 설만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100% 컷오프 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아주 상층부 정도 공천권을 완전히 쥐고 있는 사람한테 듣지 못하면은 흔히 말하는 경우 있어요. 당신 컷오프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나오라는 그런 제안들이 많은데 근데 그 미련 때문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혹시나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김영선 쪽은 이미 알았고 명태균의 어제 쪽 설명 보면은 김건희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나는 힘이 없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김건희나 그 비슷한 주의 사람들은 다 미리 알고 컷오프 될 거를 알려주고 항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김건희 여사가 꽤나 깊이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개혁신당의 그 행보에서요. 2월 29일 날 이제 이게 칠불사 만나고 이준석 대표가 3월 1일 날 서울 올라와서 논의를 한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펄펄 떠서 위험하다 안 된다는 그게 3월 1일이고요. 3월 2일 날 이준석 대표가 화성 을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때까지 지역구를 결정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29일부터 제가 볼 때 3월 5일 정도까지 개혁신당이 이걸 쥐고 있었는데 그 타임이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를 정했고요. 3월 5일 날 국힘당이 화성을에 이준석 대항마를 꽂는데 그것도 굉장히 관심거리였거든요. 왜냐하면 국힘당은 이준석 저격수 내보내겠다고 계속 공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누가 될까 했는데 화성을 출마를 결정하고 국힘당과 화성을에 삼성전자의 평연구원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약체 중에 최약체라고 봐야지. 아마 국힘당 전 지역구에서 최약체일 겁니다. 반대로 그 지역구의 민주당에서는 현대차 CEO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삼성전자 평연구원이 나왔어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 국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동탄 시민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그 친구는 아마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날 거야. 한정민이라는 친구인데 선거 도중에 거의 사실상 사라져요. 이슈에 사라지고 공룡은하고 이준석이 1대1 대결 구도가 가고.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저격수를 꽂았다, 누구 이준석을. 그러면은 계속 물어뜯었을 거 아닙니까? 극할 때까지.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삼성전자 평연구원이니까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의심하는 게 이걸 들고 대통령실하로 거래쳤을 수도 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거 우리가 안 받는다. 안 받겠다 해가지고
저쪽에서는 국힘당에서 굉장히 최악자를 꽂아주고 이런 식의 거래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상당히 고단수 정치. 아, 그거는 상당히 좀 신박한 분석인데요. 역시 변 대표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아니 그때 분석이네요. 당시 제가 너무 최악자를 꽂아서 그게 이상했거든요. 좀 이상했어요. 이상해. 그때는 이제 저격수를 꽂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측에서는 다른 사람, 오히려 올드한 사람 붙이는 것보다는 새로운 정치인, 새로운 사람 붙이는 게 더 타격이 클 거다. 그래서 저렇게 공천을 했을까 했는데 사실은 약체였죠. 아니 보수의 정서는요. 보수 쪽에서는 일단 커리어를 좀 진보 정치보다 훨씬 더 중시적입니다. 이런 커리어들을. 근데 커리어가 없어 이 친구는 거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CEO를 꽂았으면 얘기 다르죠 전혀. 그렇죠. 근데 통상이 나왔고, 근데 제가 그때 예상했던 거는 이준석을 그냥 죽기 살기로 물어뜯는 강경 보수 스피커를 꽂았을 때 제일 위험했었거든요. 근데 그 한정민 후보는 이준석을 아예 공격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런 구도도 예. 있을 그러니까 법한데요. 이제 화성하고 오늘 이제 폭로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그 용인 쪽은 훨씬 더 엽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폭발력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누가 봐더라도 인사비서관은 김건희 여사 사람이라는 건 뭐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예. 이원모 비서관. 그리고 이 이원모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집권 초기에 그 제2부속실보다 더한 위세를 김건희 여사가 휘둘렀다는 거는 뭐 세간의 인식이니까 이게 전략공천이 될 때 그 배후가 누구냐. 이런 점들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는 이 공천의 설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개입이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3자가 권한 없는 사람이 간섭을 하는 걸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위치를 보면은 이 정권의 설계사이자 또 공천에 대해서는 본인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 멘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건 다 준비됐던 건데 의외로 여기에서 한동훈이 좀 버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차질을 빚은 것이고,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때부터 한동훈 대표하고는 이건 뭐 감정적 앙금이 거의 관계 파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선 이후부터 계속 불거지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냄새를 맡고 계속 한동훈 저격을 해왔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홍준표 시장이 만날 때 부부 동반으로 만났거든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주로 말을 많이 했다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였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계속 지금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총선에서의 어떤 지분 경쟁이 결국은 한동훈, 김건희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오늘날의 당정 갈등으로도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이 여사의 역할은 단순히 어떤 외부 인사의 어쩌다 공천 개입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설계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6,300만 원. 그 돈이 명태균 씨한테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좀 상식에 어긋나는데, 대체로 보면 김영선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이건 오히려 김영선 쪽에서 명태균한테 6,300만 원이 갔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재보선 차원 공천 자체가 예상 밖이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김영선이 거기서 공천 받지? 그게 이제 명태균 씨가 작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대가성일 가능성이 크죠. 일단 그 자체가.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차원 공천을 명태균과 김건희 라인으로 받았으면은 다음번에도 당연히 명태균 라인을 움직인다 그러면 돈이 글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선 쪽이 이제 반박하는 거는 빌려준 돈을 갚았다 그러는데 글쎄요. 아니, 항상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뭐 추론입니다. 근데 대체적인 구도를 보면은 재보선이 끝나고 명태균은 김영선 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지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후에 뭐 여론조사 비용도 있을 거고 뭐 광고 비용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회계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못하고 사실은 명태균 씨한테 돈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빙 서류가 있고 거기가 선거 여론조사 뭐 광고 대행하니까 돈 받고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소명이 안 됐다는 거고 선관위에서는 이걸 지적하면서 추가 자료 요구를 한 거라고. 그런데 계속 자료를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서야 이제 고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발은 작년 11월인가 이래 돼 있는데 이때까지도 저 선관위하고 계속 기싸움을 하면서 이 돈의 지출에 대한 소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회계 책임자를 이제 고발한 거고 그게 올해 1월에 지역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뭐 하고 있다고 이게 일어나서 계속 들고 있다가 검찰이 이 시점에서 또 터뜨렸어요. 이 시점에서 이제 수사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명태균, 김영선 입막음용을 일단 터뜨리는 좀 성격이 보이죠.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게 사건이 되니까 언론에서 뒤늦게 지역 언론 기사를 찾아내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좀 키운 측면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김영선 의원의 선거의 모든 건 명태균 씨가 알아서 다 해준 것 같습니다. 공천에서 선거 운동까지. 그렇게 되니까 이 비용이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이런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으면 검찰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번 총선은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가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설계를 명태균이 하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영남 지역 어떤 경남에 국한돼서는 어떤 그 일종의 김건희 여사와 모든 면의 소통이 가능한 하나의 어떤 행동대장 내지는 지역 설계자 이런 정도라고는 보여지고 또 그쪽에 지금 뭐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하고는 대부분 선이 다 있고 이렇게 되니까 뭐 큰 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설계자가 맞다고 봐요. 그런가 하면 오늘 터지는 서울의 소리를 보면은 예. 또 경기 쪽엔 누가 또 있는 건지 예. 이런 부분들 봐야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디까지 개입했는가 이제 하나하나 드러날 텐데 지금 한동훈과 뭐 윤석열 또 한동훈과 김건희 뭐 하는 거 보면 이번에 나갈 때도 보면은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들어올 때도 저기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하고는 악수도 하면서 얘기도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냥 뻘쭘히 이렇게 악수만 하고 휙 지나가더라.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김건희가 한동훈을 안 쳐다보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냉랭하게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원희룡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도 문자가 막 나오고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보면 뭔가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한테 자기가 좀 입김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한동훈이 좀 몇 개를 안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한동훈 대표도 그러면은 그런 김건희 공천 개입 설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을 수가 있죠. 있죠. 네, 있죠. 예. 문자나 막 전화를 해가지고. 행사했잖아. 예.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쪽에서 한동훈을 함부로 제거를 못하는 부분도 이걸 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의 좀 하나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청담동 술자리 있지 않습니까? 감사에 그게 사실은 이 언론이 하도 이 보도를 검찰편에서 그런데 한동훈이 완전 코너에 몰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 안 갔다는 걸 입증을 못 해가지고 10월달에 민사선고에서 한동훈 패소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검찰이 억지로 갑자기 기소를 해들어갔다면 중앙지검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한동훈을 도와준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한동훈이 윤석열 약점도 지고 있고 뭐 같이 뭐 검찰 때 같이 했던 것도 이러다 보니까 갈등 관계 있어도 함부로 서로 제거 못하는 뭐 제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제 범죄 공동체가 있다. 변 대표님은 지금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저는 그 자료를 제가 다 검토했어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그날 그 술자리에 안 갔다는 증거를 내놓으면 되는데 법원이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2년째 못 내놓고 있어요. 그 자리 자체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그 자리가 있었다고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한 6, 7명 정도의 자리였다. 30명이 아니고. 30명은 아니고. 그리고 한동훈은 없었고, 뭐 이세창하고 6명 정도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술집 주인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거 없었다. 거짓말이었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경찰 조작 수사라고 난리 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중앙지검이 고소를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도와주러 들어간 거죠. 중앙지검이. 첼리스트도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말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일단은 법원에서는 그 친구 말은 의미가 없다.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증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술집 주인하고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그날 이 술집 자리가 없었다라는 증거, CCTV 이런 것들 경찰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안 내놔. 그리고 한동훈은 뭐 법무부의 뭐 근무 일지 그리고 뭐 차량 운행 일지 등등 제출 다 요구했는데 안 내놔요. 이러니까 민사에서 한동훈이 위험했던 상황이죠. 아니 천공 사건하고 똑같네. 천공 사건도 앞으로 안 나가잖아. 기소가 안 되는 게. 여긴 그래도 뭐 검찰이 그렇게라도 했다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검찰이 기소 안 했으면요, 10월에 이제 한동훈이 유탐사를 10억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패소가 확정적이었는데 일단 검찰이 기소한다 그러니까 아마 선고가 미뤄지겠죠. 언제쯤 이런 것들이 다 좀 백일화에 드러나게 될까요? 지금 이런 게요, 한 몇십 건 되는데, 이걸 그냥 계속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밑돌에서, 이게, 내일 터져도 저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지금 쌓여있어요. 지금 이제 국회가 이렇게 김건희 총선 개입 의혹까지 포함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뭐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거부권 이번에 재의결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냥 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 다 같이 만나는 뭐 한 20명 모인다. 예. 그 만찬이 24일인데 한동훈은 그중에 20분의 1이야. 원어브 댐이라고. 이것만 지금 원래 대통령실은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체코 가서 우리 원전에 역사적 성과를 올려서 다 같이 건배.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개혁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거 좀 분발해서 말이야. 우리 원팀으로 가야지 하고 으쌰으쌰하고 그게 그냥 한동훈은 익사하는 그 분위기에 이런 구도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 지금. 의정대란하고 그다음에 여사 특검에 대해 국민 여론이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특검 필요성이 더 높아졌어요. 이제는 뭐 웬만하면 다 70% 이상이야 이제는. 그 이하로 내려가는 여론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 그러면은 뭐 용산에서 성이라도 좀 보여주셔야 이게 저도 체면이 좀 쓰고 일하는데, 그 20분의 1 모여가지고 말이야. 내가 대표인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독대를 하고 그걸 하자. 원래는 이게 합리적 요구예요, 사실은. 당대표하고 먼저 만나는 게 맞는 얘기거든. 그런데 용산이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24일 날 만찬에서 어느 정도 갈등의 소지가 노출이 되면 요거는 조금 국민의힘에 약간 합리적인 인사들한테는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정도지. 지금으로 봐서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된다는 거는 솔직히 좀 저는 비관적이에요. 저렇게 가서 또 지금 부르는 이유가 이런 거 막으려고 대통령이 부르는 건데 그렇게 또 부르고 나면은 일사불란하게 잘 따라간다고. 아니 병장이 PX에 그 상병 일병 다 모여서 초코파이 사주고 바나나 우유 사주면서 이래 구실르는데 그럼 또 이제 그 맨날 그 꼴 보기 싫다가도 이게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지거든 이제. 지금 독대 요청에 답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독대 요청 기사가 흘러나왔다고 지금 짜증내는 분위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원래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는 수시로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기사로 나간 게 이제 굉장히 좀 새로운 건데,
어찌 보면은 한동훈 쪽에서 독대 안 받아줄 게 뻔하니까 애가 흘려 이랬을 수가 있고 또 대통령실도 이것 봐라 해가지고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갈등 노출돼가지고요. 이 상태는 독대해도 의미가 없겠죠. 근데 다만 이제 23일이면요. 지금 뭐 의정대란 이걸 떠나서 오늘 저 소래소래 이 녹취가 어느 수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나온 것만 봐도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한동훈이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공천 문제에. 그러니까 자기가 김건희 개입에 증거를 쥐고 있던 어쨌든 당연히 야당에서 막 한동훈한테 물어볼 거고 그러면은 사실은 윤석열과 한동훈은 독대해서 이걸 상의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공천 문제. 근데 윤석열 스타일은 그냥 네가 알아서 마구 아마 이렇게 해야지 상의를 하지 않겠죠. 그냥 조인트 가서 네가 알아서 그냥 덮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계산일까요? 뭔가 좀 보이는 예를 들면은 이제 전임자 후임자 관계에서 원래는 이제 이 후임자가 전임자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뭐 노태우가 어쨌든 뭐 밝히긴 했지만 6.29 선언 그 전두환이 기획한 거 자기가 하는 것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윤석열은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후임이 일정 정도 자기를 좀 넘어서는 쇼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그냥 내 영원한 검찰대 따까리다 이렇게 가니까 한동훈에게 움직임의 그 공간 안 주잖아요. 근데 그럼 한동훈이 사실은 쳐나가야 되는데 쳐나가기에는 한동훈도 너무 많이 걸려있고 검찰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청담동 술자리를 기소한 중앙지검의 틈에서 한동훈의 댓글 공작을 같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뭐에 칼을 대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덤비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한간에 저는 뭐 좀 이제 촛불 쪽 이 진영에서 한동훈이 윤석열을 칠 걸 기대하는데 검찰이 한동훈 목을 쥐고 있어요. 그런 사건이 세 건이 됩니다, 이거. 한동훈이 검찰한테 걸릴 게 뭐뭐 일단 댓글 있나요? 공작 그거 딱 걸려 있잖아요. 댓글 공작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예. 잠깐만 청담동 술자리 완전 지금 검찰이 지금 한동훈 살려주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 다 있는데요. 댓글 공작은 그냥 그 장해찬이가 얘기한 것만 그대로 수사해서 발표하면 한동훈 그냥 가는 수가 있거든요. 서로 지금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갖고 그렇죠. 있는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 공동체이다 보니까 범죄 공동체. 아니 그러니까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 굴복시키고 양보를 강요하는 모략으로 연결하느냐. 이때부터 이제 간신의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여건 야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한 자리 해먹은 사람 치고 안 틀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같은 야인이나 이제 자유롭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모략적 술수로 요렇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선제 공격은 항상 한동훈 쪽보다는 용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런 모략만 끄미는 희대의 간신들이 지금 득실득실합니다. 용산에. 거부권을 행사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한데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먼저 들어보지요.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김해로 지역구를 옮길 테니 공천해달라. 안 그러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공관위원들을 압박했고 이런 사실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보고됐다는 게 골자입니다. 필리버스터조차 하지 못한 진짜 이유입니까?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라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을 국민의힘은 알면서도 덮은 겁니까? 시스템 공천 내세우더니 실상은 마포대교 대통령 김여사 픽 공천 수습에 바빴던 모양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한 줄기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돈도 오갔답니다. 김 전 의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조물을 손으로 퍼먹던 여당 5선 중진의 꼴을 보니 과연 차떼기 성당 후에 답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논평이에요. 예.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명태균 씨 얘기가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입장 나온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대신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다. 완결성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이 국민의힘 전체 역할을 다 아웃소싱 받은 이런 형국이고 정작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까지도 입도 뻥긋도 못 하거든. 그냥 시스템 공천이었다. 이게 다예요. 그랬는데 과거에 저기 멋쟁 해병에 이종호 씨 터졌을 때 그 이종호 씨 터지고 나서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입도 뻥긋 못 합니다. 여사를 사칭해서 온갖 인사 개입에 별의별 걸 다 하고 다녔어도 지금까지도 지난 7월에 그게 초회 폭로됐거든요. 지금 벌써 2달 반 동안 입도 뻥긋 못하고 완전히 용산이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똑같은 행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소강 상태로 좀 지나다가 이종호 씨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이종호 씨하고 국민의힘이 원팀이 돼버렸습니다. 한때는 주가 조작범이라 그래놓고 이제는 원팀이 돼버리고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이번에 명태균 씨에 대해 가지고 이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 전체 입이 얼어버렸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말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립이에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야. 저 태도가 제가 보기엔 수도권 의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거든요. 여사님 때문에 우려가 많고 국민의힘이 부담이 되고 이런 얘기는 그럼 요거는 뭐냐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다 빠져나갔다고 지금. 그러니까 윤핵관들조차도 이 명태균 씨는 방어를 아직은 못해요. 전혀 못합니다. 완전히 무장해제라고. 과거 같으면은 권성동, 윤상현 나서가지고 삼부토건 방어하고 이종호 변호하고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이번 건은 없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에서 오늘도 김근식 당협위원장 얘기에 좀 일부 나오지만은 뭐가 더 나오지 않을까 몹시 불안해야 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방탄막이 이게 아직까지 방탄의 1열, 2열이 안 나오고 있어요. 변희재 대표님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할 거고 아까 김종대 의원님은 이번에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러면 또 다시 법안 통과시키고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108석 저지선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이며 무엇 때문에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가두리인데 이 좌우 양지령 가두리가 너무 높게 쳐져 있어서 이 벽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 108석까지 8명 별거 아니라 그러지만은 지지율 20%라 그래도 이게 나중에 보수 핵심 지지층이니까 여기서 찍히면은 다음 선거 죽으니까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의 보수 유튜버들 보면요. 지금 이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요. 전부 다 지금 문재인 구속과 이재명 이 당선 무효 이것만 가지고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가두리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 11월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영장 치는 게 또한 10월이나 난다는데요. 이때까지는 가두리가 유지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 쪽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건데 문재인 자꾸 이재명 치면 야 보수가 원하는 거 했으니까 그때부터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만약에 그렇게 성공했다 칩시다. 저는 그때부터 가두리 무너질 거라고 봐요. 가두리가? 예, 그때부터. 왜냐면 이제 보수 쪽에서 더 이상 윤석열한테 이제 기대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수의 리더들이 지금 의료 대란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탈합니다. 정규제부터 막 다 이탈하기 시작하는데, 조갑제 등등이. 근데 윤석열에게 뭘 기대하냐면은, 야, 문재인, 조국, 이재명 처리해라. 원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뽑지 않았냐. 하고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두리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게 무너지는 때가 이제 될까요? 윤석열한테 바랄 게 없잖아요. 나라 개판 치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네가 잘하는 거 사람 잡아들이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있는데 안 했잖아요. 그거 만약에 수행하면 더 이상 윤석열 기대할 거 없이 이제 보수는 새 판 짜야 되거든요.
포함해서. 그게 성공하든 안 하든 하나 실패해도 문제가 되고 성공해도 마찬가지. 그때는 가두리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성공하면은 너한테서 우리가 원하는 거 받아냈어고 안 되면 안 너는 되면 이것도 너는 이제 못해. 그것도 못하는 놈이 돼서 그래서 연말 안에 이게 다 정리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 저는 연말 끝나면 윤석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위기에 처할 거라고. 양날의 칼이네요. 근데 그 전까지는 가두리가 지켜진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도 뭐 타이타닉호 같이 침몰을 해도 아직은 그 안에서 와글와글거리지만 모여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 전체가 뭐 일종의 뭐 단결이 깨지고 이 가두리가 깨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위기론을 확산시켜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너무 정권이 어려우니까 소신 투표하기도 사실은 어렵다. 이런 정서로 흐르겠죠. 그렇게 해서 108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거기서 한 두세 표 정도는 항상 이탈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 갖고 당장 대세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시간만 죽이면서 한동훈도 자기도 본인도 침몰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이제는 칼을 빼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이번 만찬전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아직은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럭저럭 또 유지는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오신 김에 탄핵 전국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미 국민들 마음으로는 심리적 탄핵 정리가 됐는데 이제 탄핵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특검법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 사실을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지리하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모이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탄핵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변희재 대표님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가두리입니다. 예, 가두리인데 민주당이 가두리를 넘어가면은 바로 탄핵시킬 수 있어요. 예. 가두리를 넘어가면. 근데 민주당도 가두리 못 넘어갑니다. 딱 지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발언을 참거짓을 검찰이 판단해가지고 벌금을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치인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유력 정치인의 발언 가지고 검찰이 정치인만 끝낼 수 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 검찰공화국 되는 건데 그 억울함을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사실 보수 인사들도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저 윤석열 한동훈 체제에서. 그게 문재인 정권 때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야,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응원했지만 그 당시 윤석열 한동훈 정말 수사 잘못한 거 많을 거다. 뭐 변희재 구속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가두리를 넘어가면요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최후 진술 때 예전에 검찰 안 그랬는데 저한테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발언합니다. 이게 가두리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70%를. 근데 반대로 보수가 가두리 넘어갈 수 있는데 보수도 다 알아요. 이 윤석열 이렇게 갔다가는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윤석열과 보수가 등치가 되면 이거 몇십 년 동안 집권 못하는 거 다 아는데 지금 여기서 윤석열 무너졌을 때 보수가 일정 정도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거 나와야 윤석열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안 나오니까 일단 지금 뭉쳐있는 거죠. 근데 뭐 저는 회의적이지만 다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수에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얌전하게 있잖아요. 대충 선을 맞춰가주면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쫙 무너지면은 내가 보수의 대권주에 돼가지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가 이제 보수가 생각하는 대안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안이 나오면은 윤석열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수가 가두리를 뛰어넘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두리를 뛰어넘는 이른바 트리거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이 검찰 동원해서 마구잡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무너질 겁니다. 저는 트리거가 결국 김건희 여사일 거라고 봐요. 예. 네, 지금 제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는 지점은 명태균이 왜 칠불사에 갔을까? 아직도 이 의문이 안 풀려요. 분명히 여사하고 자주 통화하고 같은 편인데 그런데 여사건을 폭로하는 모의를 하러 칠불사에 명태균이 갔다? 거기에 김영선 의원은 줄레줄레 따라왔다? 이것도 설계자는 명태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문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용인에서 또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사의 그 공천 개입이 조금 더 민낯으로 드러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아, 이런 정도야? 하고 이게 어떤 그 저기 현실감 있게 다가갈 때 이게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검찰이나 사법부는 요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또 사법의 시간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손에 잡히듯이 다가오는 건 여사 쪽이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야당도 아마 여사 쪽으로 많이 공격 포인트를 설정할 것 같고 이러다 보면 다른 문제까지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 20%대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탄핵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여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 이제 중간층까지 포함되는 70%, 80%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20% 여기가 문제잖아요. 전 여기는 여사로 전혀 동의 없을 겁니다. 여기 2층은. 오히려 지금 2층이 원래 30%대에서 20%로 줄어든 거는 의료 대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60대, 70대, 80대 보수 노인들인데 어찌 보면은 뭐 문재인 수사니 이런 것들은 다 좀 자기들 현실과 관계 없잖아요. 아니 문재인 구속시킨다고 갑자기 뭐 생활이 나아집니까? 근데 의료 대란은 이거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뭐 다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확 빠지고 있는 건데 의료 대란 때문에 계속 보수의 핵심 지층이 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좀 빠질 텐데 이런 여사 문제는요 아마 김건희가 공천 개입이 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보수의 그 마지막 십 노인층은 그게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사 가지고 빠지가 다 빠진 거죠 이미.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사실 그 태블릿 PC 문제는 하나의 그 트리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기폭제가 됐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최순실의 미르케이라든가 이런 어떤 엄청난 돈이 마고 가는 거에 비하면 오히려 사소한 문제였다고. 그거는 그냥 비선 라인이 툭 드러난 이런 어떤 하나의 그 통로 역할을 했고 마지막 폭발은 정유라였어요. 그 SNS에다가 억울하면 부모를 잘 만나라고 하는 식의 이러면서 감정선을 걷는 거죠. 이러면서 감정선을 건들면서 이렇게 광장으로 사람들을 유인해내는 요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의외로 역사라는 건 사소한 데서 움직입니다. 큰 하나의 정책 또 우리가 이제 현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쭉 쌓여지는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은 사실은 큰 폭발도 작은 성냥개피 하나에 불과한 거에서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니까 일단 사람들의 분노 지수를 일단은 좀 높이면서 뭔가 이제는 언제까지 좀 잘하는가 이렇게 두고 보는 좀 냉소적인 게 이제는 더 이상 볼 거 없다.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끓는 점을 넘어가는 순간 이럴 때는 또 의외로 뭔가 좀 확실한 거 한 건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거 한 건. 박근혜 탄핵 때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박근혜 똑같습니다. 25%가 버티고 있었어요. 예. 이때 이제 막 그 당시 2016년 8월, 9월 KG란 미르지란 막 드러나고 정유라가 그때 튀어나와가지고 야, 돈 많은 부모 얻는 것도 능력에 이래 떠들어대가지고 박살 났는데도 거기도 25% 버티고 있다가 그게 JTBC 태블릿 보도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태블릿 보도는 결국 박근혜가 거짓말한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나 최성원한테 뭐 여성 맡긴 적 없다 그랬는데 태블릿에 연설문이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 거짓말 한 방으로 쫙 무너져가지고 5%까지 한 달 만에 빠져나갔는데 이제 이 보수가 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박근혜 너무 빨리 포기했다. 알고 보니까 보수는 다 인정해. 알고 보니까 태블릿 조작 보도였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훈을 잘못 얻은 거죠. 뭐 제가 발견했지만은 교훈을 잘못 얻어가지고 웬만한 거 가지고 뭐 김건희 뭐 털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제끼는 거야. 너무 빨리 버렸구나 우리가. 그래서 계속 10%도 그냥 버텨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김민석 수석 최고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2의 태블릿 터질 거다. 태블릿 그거는 기대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미 그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로 터져가지고는 그건 보수는 이 마지막 지지층은 안 움직일 겁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꼭 우리가 박근혜 때 너무 강렬한 경험을 그대로 이입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어떤 표준 모델인 것 같이 보고
윤석열 정부는 언제쯤 저런 어떤 시나리오로 갈 것이냐. 자꾸 이게 우리 고정관념이 돼갔는데 양상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뭐 박근혜 모델도 있지만 박정희 모델도 있는 거고 다양한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맞으면서 완전히 KO된 거지만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빠져나가면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방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대통령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국회에서 탄핵이다. 이런 어떤 한 가지로 아무래도 수단이 제한되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그런 모델을 보고서 박근혜식 어떤 모델을 이번 윤석열에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의외로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국정에서 이제 정책의 주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여러 어떤 정책 분야에서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선 공무원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뭐 제가 군사 전문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군기밀이 그냥 마구마구 새는 거 보면 거의 뭐 아주 경악할 수준이에요. 뭐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뭐 수방사령관이 뭐 경무처장 관저에 갔다. 그런 거 하면은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에 몰래 가서 밥 먹었다. 대통령 부부가 어디 군 골프장에서 손님들 다 내보내고 골프 쳤다.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이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 이게 무슨 그 자체의 기밀 가치보다도 가장 최고의 민감한 기밀들이 매주 터졌어요. 지금까지 매주. 이건 벌써부터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여사다, 뭐 공천 개입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 어떤 공직 사회에서 이제 균열이 먼저 나고 저기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갤럽 여론조사가 20%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갤럽을 안 믿는다기보다는 실제로는 10%대가 나왔어도 그거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지금 또 리얼미터에서는 다시 30%도 해보겠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20% 이하로 떨어진 게 수치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공무원 사회가 엄청나게 흔들릴 거고 지금까지 내부 제보 망설이던 제보들이 막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예, 공직사회에서 나타나는 파열구가 그거고 연휴 전에 발표한 그 감사원의 그 관저와 집무실 예.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도 뭐 다 김건희 면죄부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검찰 수사 단계로 가고 지금 감사원이 최대한 봐줘서 발표한 게 그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 그 감사원 전에 그 사무총장 하다 감사위원으로 간 그 누구요? 그 폐학질하던 예. 그 갑자기 이름이 이게 보이네. 쪽에 사무총장. 예. 입장에서 보면 여사한테만 불똥이 튀지만 않으면은 더 이상 막지 못하는 선으로 자기가 후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감사원 공무원들이 우물쭈물 망설이다가는 국민권익위의 김 국장 같은 처지에 우리도 그런 운명이 될 수 예.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같이 뭐 대충 뭉개는 게 안 된다는 쪽으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발표라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매우 유의미한 변화다. 공직사회가 더 이상 이 정권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어떤 인내의 어떤 한계점에 온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체코 갔다 왔잖아요. 2부에서 우리 원자력 전문가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 모시고 이걸 좀 따져볼 텐데 이분이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1주년 때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건은 수주하면 큰일 나는 사건이다. 오히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혹시 김용배 의원님도 그쪽에 전문가신데 이거는 지금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떠나서 네. 이것 자체가 덤핑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건 뭐 돈 24조 버는 것 같아도 잘못하면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24조라 그러지만은 이제 체코 요구는 현지 기업의 60% 지분을 달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UAE에 바라카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한 11% 정도를 떼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은 71%가 일단은 우리 지분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대통령실은 체코에 떼주는데 한국의 현지 기업도 그 60%에 포함된다 하면서 다른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는 다 국부가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체코 현지에서 거기서 재투자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24조에 한 29%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국내 기업 몫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한 4, 5조 원으로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나마도 미국하고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린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지금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 게 후쿠시마 동일본의 그 대지진 이후에 모든 원전의 건설 그 규격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막 폭증하고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이 이제 납기가 그 연장이 되고 공사비가 최소 2배 내지 3배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어주고 이미 수주해서 영국에 지어주던 원전에서 철수해 버렸습니다. 3조 원 손실을 감수하고 공사비가 폭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납기와 이 24조 원 이런 부분이 과연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그 UAE 바라카 원전 수출할 때하고는 지금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위험 요인이 있어 보인다. 제가 보기에도. 변 대표님 보시기에 이번에 2박 4일 길지도 않고 짧은데 그리고 지금 뭐 부부 간에 외교할 만한 그런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김건희가 따라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원래는 이 김건희의 계획은 이미 디올백을 다 이제 이 정리를 하려고 마음 먹었고 자기들끼리는 이제 정리가 끝났다고 보고 바로 마포대교로 가서 사실상 대통령 역할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코까지도 쭉 달려가지고 아마 체코에서의 그 뭐 공적도 자기가 하고 그런 식으로 짰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근데 예상치 않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다시 살아나고 이게 터지니까 공천 개입 나오고 이번에 내가 알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해외 동반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진의 중심이 김건희가 안 들어왔더만요. 항상 나갈 때마다 김건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죠. 이거 원래는 김건희의 외교 무대로 판짜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뭐. 체코에서 다 환영 준비를 했더라고. 그또 주가 조작 논문 표절 뭐 최대 구독자라며 그 터트린 데가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가 아니 그러니까 또 저번에 카자흐스탄 갈 땐 성형수술 기사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현지 언론에서. 그러니까 다 뜨거운 환영을 받고 계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인데 내가 카자흐스탄 가서 저 기사의 배경을 취재해봤잖아요. 도대체 저 기사가 어떻게 나온 거야? K의료 K 성형시술의 실력을 보여주는 기사인가요? 그랬는데 고려인들이 정말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도 모르겠다. 어떻게 저 기사가 나가는지. 그래가지고 이미 한인들한테 안 물어보고 쓴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방금 보여줬던 게 카자흐스탄 기사입니까? 요거는 이제 체코 거고 아까 거. 예. 아까 그 사진 3개 나온 거. 그건 이제 성형 기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도 이렇게 얼굴 바뀌기 전 모습 딱 이렇게 한 보도한 없어요. 별로 없죠. 매체가 없잖아요. 아니 아예 없어요. 이건 다 SNS에 떠돌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티즌들이 조사한 거지 보도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카자흐스탄이 한 거고 이번에 그 체코에서도 보면은 3가지 주가 조작, 논문 표절, 세금 체납 요 3가지를 정리를 해준 건데 딱 기사를 보니까 이 번역된 걸 봐도 퀄리티가 높아요. 아까 그 성형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제가 좀 놀라서 그러는데. 뭐 그런 걸 또 놀라요. 아니, 전 진짜 변 대표님. 저 3사람이 같은 사람 맞아요? SNS는 많이 이제 퍼졌던 사진들이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김건희 그 줄리라고 불렀던 그 분이
처음에 헛갈렸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굉장히 남자답게 생겼었는데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헛갈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도이치 그거 판결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조금 수그러든 게 저 정도인데 김건희 여사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남편하고 무슨 노출 경쟁을 하는 것 같아. 어? 남편이 한번 15사단 가면 부인은 장애인 아동복지센터 가고. 근데 사진량은 여사 쪽이 더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경쟁하다시피 부부간에 이게 이루어졌는데 요번 체코 건에 대해서는 조금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체코는 그래도 국빈 방문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외국에서 원수가 왔는데 그 부인이 이렇게 뭐 사기꾼이니 어쩌니 이렇게 기사를 쓸 정도로 우리보다 언론 민주화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까? 미디어와 근데 민주화라기보다 정부가 좀 언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협상할 게 있다. 정부하고 그냥 원펀치 한 방을 그냥 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들어오면 하면 너 까불면 안 돼 가지고 한 방 딱 쳐놓고 이제 하는 게 있어서 오히려 좀 정부가 언론 컨트롤하는 데가 저런 걸 많이 하죠, 사실은. 아니 근데 원래 이제 그런 자기 시나리오를 가지고 뭐 이런 문제 검찰에서 털어줘 명품백 정리해 나 이번에 화려하게 이제 갔다 올 거야라는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움직여가는 꼬라지가 지금 아니잖아요. 공천 개입 터져 나오고 의료 대란도 이렇게 심각하고 그러면 또 안 간다는 판단 같은 거는 못 하나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총선 전에 한번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게 이제 자기가 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에 대한. 이제는 후퇴 안 할 거예요. 이번에 후퇴하면 끝난다고. 지가 뭘 국민을 배려해요. 이제는 그냥 막 달릴 겁니다. 다시 와서. 아니 굉장히 성과에 급해졌어요. 이게 위신을 과시할 수 있는 성과에 엄청 더 목말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런 것도 조바심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바심에서. 지금 빨리 뉴스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동해 석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단 터뜨리고 보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고방식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한탕주의. 뭔가 내가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어. 보여줘야 돼. 이런 식의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좀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지요. 이향님이요. 제2 힐러리 꿈꾼다잖아요. 다음 대선 준비하느라 정치 자금 엄청 빼돌려 놨다고도 하고요. 그랬는데 변희재 대표님 정말로 김건희가 정치 꿈이 있을까요? 저는 디올백 무마한 전후의 행동으로 볼 때는 저는 대권 나갈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대권? 그리고 마포대교 사진은 완벽한 대권 주자의 사진이었어요. 그거는. 예. 그건 어떤 명분인도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가 이 큰 거물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거는. 예. 근데 이제와 생각해 보면요, 윤석열은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 검찰 시절 때부터 해가지고 대통령 시절 때 이거를 어느 후임자가 막아줄 수 있을까? 같은 범죄 공동체에는 한동훈도 못 믿어. 그럼 누굴 앉혀야지 그걸 막겠어요? 이거는 김건희가 아니고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훈도 못 믿는데 오세훈이나 뭐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저거는. 근데 체육관 선거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대선에 나오면은 지지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해서 보수 유력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보수 가서 당선됐습니다. 그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약간 코너만 몰리면은 갑자기 보수 노인층 좋아하는 발언들을 팍 밀어붙이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용산에 이승만 기념관 문제가 지금 막혀 있는데 제가 전에 듣기는 김건희가 추진위원장 한다는 겁니다. 이승만 기념관. 그러면 또 보수 할아버지를 또 박수치고 그러니까 2년 대결로 진영만 가르면은 어차피 5대5 게임은 자기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계산이.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악의 축은 가두리예요, 가두리. 어때요? 김종대 의원님 보시기에도 김건희가 정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참고는 되는데 조금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그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허영심이랄까? 자기 공허함을 이렇게 채우고 싶어 하는 어떤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은 그러니까 차기의 대권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비슷한 사례가 없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한나라 때 양기라는 간신이 있더만요. 예. 그 부인이 손수예요.
근데 남편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궁 걸지면 자기도 져야 돼. 그래가지고 저기 그 양기의 부인 손수의 지금 화장법 6가지 화장법은 지금도 전래돼요. 눈썹 그리는 법, 웃는 법, 웃으면서 상을 약간 찡그리는 법, 걷는 법 하고 화장용품도 지금도 그게 그 중국의 패션에 남아 있을 정도로 대단한 여자가 있는데 그 항상 남편이 뭐 하면 꼭 자기가 한탕을 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경쟁이 붙어들고 그러니까 나는 간신은 많이 들었어도 부부 간신은 처음 들었거든. 그 변태와 엽기의 세상이 아주 쫙 펼쳐지죠. 근데 한국 사회 지금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라고는 아마 심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변태와 엽기로 가고 있죠. 언제 한번 탄핵 정국에 대해서 왜 김건희가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윤석열보다 더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분과 얘기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보수형님 TV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김종대 의원님 흑염소보다 순살 장어탕이 더 맛납니다. 그러니까 장어탕 드릴 테니 다른 방송에서 특종 이야기 하실 거 정어리 TV에서 말씀해 주세요. 장어의 특종 힘이 좋을 것 같아. 예. 김종대 의원님은 또 미국 출장이 있으시고, 네. 변희재 대표님은 또 이번 주말에 네, 신혼여행 가니까 예, 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와서 다시 또 짜야 되겠네요. 예, 예.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1부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2부에서는 이번 체코 원전 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지요. 이게 좋아할 일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 내용 잠깐 다뤄봤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지금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번에 나갈 타이밍도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체코를 갔다 왔어요. 몇 가지 일단 첫째 궁금한 게 이번에 거기까지 갔으니까 뭐 계약서를 써갖고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 쓴 겁니까? 못 쓴 겁니까? MOU 몇 개 예. 한 것 같습니다. 계약은 뭐 체코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에서 기자회견 할 때 한 얘기 뭐 사실 내년 3월에 최종 계약하기 전까지 확실한 건 없다. 얘기한 게 전부 다고요. 그 대답을 받으러 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MOU라고 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종이 쪼가리죠. MOU도 원자력 관련이라기보다는 예. 다른 일반 비즈니스 협력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 뭐 재벌들이 현지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반대급부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MOU 수준으로 한 것 같고, 다른 특히 이제 원전 이 직접 수출과 관련해서 사실 대통령이 체코 가서 이번에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는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그랬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미국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 거 아니냐. 그럼 미국을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체코 대통령한테라도 가서 좀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한국에 오면 나지 좀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좀 외유성 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이번 출장은 성공 실패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실패죠. 실패. 예. 뭘 내놓는 게 없으니까. 예. 그냥 열심히 잘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입니까? 그냥 원론선에서 지금 현재 이제 국면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없이 그냥 그 상태다. 제자리 맴돌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한국을 접고 바로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코는 그냥 한국에 가장 싸고 뭐 바라카 원전에서 공기 지연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한국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결말은 두고 봐야 되는데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체결이 돼도 이게 이익이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 전에 지금 체결 자체도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장사를 하는데 내 물건을 갖다 팔면 괜찮지만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체코 쪽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계약을 안 했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것을 하러 갈 때는 다 깔아놓고 가가지고 광만 내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본인이 거기까지 갔는데도 계약이 안 되면 그건 엄청나게 부담이 클 텐데요. 지금 그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4대 재벌그룹 총수까지 이렇게 데리고 갔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4대 재벌그룹 총수가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아예 삼성전자 이런 게만 해도 한 회사가 300조 이상 매출을 올리는 회사잖아요. 근데 한수원 1년에 20조 매출을 올립니다. 그 회사를 위해서 300조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데려간 거거든요. 예. 그것도 4개 회사나.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는 거는 이런 외교상의 패착이죠. 네. 되게 이제 뭐 자동차 파는데 자전거 끼워 팔 수는 있는데 자전거 파는데 자동차 끼워 파는 형국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된 꼴입니다. 사실 자동차 파는데 뭐 에어백을 추가로 해주겠다든가 뭐 이런 거는 있어도 에어백 한다고 차를 끼워 파는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공격은 일리는 있고 합당한 겁니까? 웨스팅하우스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국의 그 기술 이전을 할 때도 물론 한국이 돈 주고 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술 이전이거든요. 기술 이전을 미국 연방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왔고 또 그 법 조항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또 제3국에 갈 때도 그 연방법 그대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원자력 산업계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세계 최고 기술이니 세계 어디도 수출할 수 있고 바라크 원전도 잘 수출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세계를 제패하겠다. 뭐 이런 야심만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같이 어떤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경 유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출을 추진을 했지만 원자력 산업계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적을 하고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 미국 기술을 갖다 우리가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뭘 합니까? 내가 1호 영업사원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바보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 지금 계약이 만약에 됐다고 쳐보죠. 그러면 24조면 지금 우리나라는 잭팟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24조가 전체 예산 규모고요. 예. 거기에서 오너 코스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그 발전소를 공급하는 회사가 그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닦아야 되고 또 이제 뭐 도로도 닦고 송전선도 연결해주고 물도 들어오게 해주고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오너 코스트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한 30%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 대략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16조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10조에서 16조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60%를 체코 인더스트리, 체코 산업에 또 그쪽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쪽 생태계를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우리 생태계 완전히 구축됐다. 신한우 3사 건설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생태계를 진짜 생태계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구매자가 엔지니어링 회사가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공급자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생태계인데 뭐 건설을 해야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건설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도 벌써 체코에다가 생태계 다 구축을 해놨어요.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설계자가 가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지. 이거 뭐 국산을 뭐 꼭 우리나라 100%다 공급해야 이게 생태계가 되는 거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비용과 관련해서 일단 24조라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이거 이제 이익이 많이 남으면 그건 무조건 좋겠지만 실제로는 더 들어갈 돈이 있는데 24조 버는 것은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손해보는 짓이잖아요. 지금 덤핑으로 그때 수주를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EDF나 웨스팅하우스가 제시하는 그런 가격에 비해서 거의 절반 그러니까요. 이하 수준이기 예. 때문에 이 덤핑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덤핑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 UA 원전하고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체코에 들어가는 원전은 우리가 한 번도 건설하고 설계하지 않은 원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유럽의 안전 인허가 요건을 적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설계 변경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경남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예. 돔이 있는데 그 벽이 한 개가만 있는 게 2개예요. 그리고 코어 캐처라고 해가지고 핵연료가 녹았을 때 중대 사고 나가지고 녹았을 때 그걸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설비도 신규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각탑 육지에 들어가니까 거대한 냉각탑이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리나라 설계가 없습니다. 그럼 외국에 하청을 주고 할 거냐? 그럼 우리랑 그게 이제 서로 설계적으로 연계성이 가져가면서 상세 설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세 설계를 거의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미국 거 그냥 갔다가 복제 설계만 하고 조금씩 변경을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설계자들이 상세 설계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또 경험도 별로 많지 않고 그 가운데서 에러가 생기면 바로 물적 손해가 연결이 되거든요. 뭐 물건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UA 가격하고 우리 가격이 조금 높지 않느냐 이거 인위적으로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덤핑을 하는 이유는 지금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해 주더라도 다음에 또 어떤 것에서 조금 리커버리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계산은 있는 겁니까? 황조 한손 사장이 그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예. 뭐 처음부터 이익 보고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예. 손해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익을 보겠다. 왜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first of kind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오류 사항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호기가 또 쭉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경험을 반영을 해서 공정을 효율적으로 해가면서 이익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된 기술을 설계를 지금 가져가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번에 체코 원전 몇 호기입니까? 1, 2호기인데 5, 6호기죠. 예. 듀코반이 기존에 있는 원전은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러시아 러시아. 이번에 러시아도 입찰에 참여했나요? 배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쟁 중이라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체코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배제됐고 그럼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하고 붙은 겁니까? EDF하고 우리랑 경쟁을 했는데 예.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단계에서 체코가 제시하는 조건이 자기네들한테는 불합리하다. 예.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올려라. 뭐 이런 어떤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탈락이 됐죠. EDF는 컨소시엄입니까? EDF는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 같은 회사인데 원래 프라마톰이라는 제조 건설 설계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가 망했어요. 예. 그래 EDF 아레바로 또 바뀌었다가 아레바가 또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력공사가 흡수한 겁니다. 그 EDF가 수출한 거죠. EDF는 어느 나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럼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붙은 최종적으로 거군요. 경쟁을 했는데 뭐. 근데 프랑스가 제시했던 금액이 우리나라가 제시했던 금액의 2배가 맞습니까? 예. 한 45% 수준으로 들어갔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반 가격으로 수주를
따냈는데도 전전긍긍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소유권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이렇게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지적 예. 재산권 소송, 그렇게 10CFR 파트 810이라고 미국의 그 조항이 있거든요. 연방법에 그 규정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하니까 이거는 위반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송을 한국에 대해서 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데 2심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그렇게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체코에서 그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오케이 계약서를 쓰자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에서는 안 받아들여 줬다 하더라도 또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뭐 어떤 기구도 있고 이런데 제소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연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여져 왔고 앞으로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무역적인 분쟁까지 일으키면서 원전을 수출할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기에는 예. 너무 많은 큰 거를 내줘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계약 최종 체결은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계약 체결 가능성은 웨스팅하우스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쟁이 더다시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거 끝장을 볼 것 같아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은 예. 그걸 갖다가 아니 웨스팅하우스가 돈을 더 달라 그러는 거야. UAE에서 10% 달라는데 이번에 체코에서는 20% 달라 그러는 것 같아.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침해를 당한 그 조직 회사 거기에 사실 신뢰되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폄하하는 얘기거든요. 그 협상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게 우리나라 언론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거기는 지금 앞으로는 이런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이게 위법으로 판결이 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이게. 오.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그렇게 간단히 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플랜 B가 없어요. 그냥 올려 달라는 대로 그럼 줄 테니까 그냥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그런 대로 하고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웨스팅하우스가 끝까지 버티는 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중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다고 치죠. 그래도 지금 덤핑으로 수주를 했는데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에 그에게 기술료를 준다든지 또 얼마를 좀 띄워준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게 의지 같아요. 손해를 보고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국회가 좀 나서가지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거 짚고 넘어가고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는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왜? 저는 오히려 웨스팅하우스가 고맙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거든요. 수출 이거 우리가 상세 설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가 적정할지 모릅니다. 얼마가 적정할지 몰라요. 그냥 지금 현재 덤핑으로 들어갔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확정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확정 금액인데 그렇다면 그걸 넘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돈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계약 구조라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제동을 걸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아예 뛰어들지 말았어야 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이제 뛰어들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뛰어들더라도 해야 되는 그 방안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뛰어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대세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그렇게
뭐 원자력 사업자가 앞으로 뭐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건 사업자 얘기고요. 실제로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업 분야로 빨리 갈아타야 된다. 그 타이밍 놓치면 망하는 거거든요. 일반 산업 분야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게 웨스팅하우스 지적 소유권을 존중을 하면서 수직 계열화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우리 장점을 살리고 웨스팅하우스 장점을 살리고 합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자는 그런 지적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자력 산업계가 그런 내용을 또 법 규정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전략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나 막 속이 많이 상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대표님?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원자력 전문가신데 원자력의 미래 계속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게 좋습니까? 아니, 제가 제 고향이 충북 제천이거든요. 예. 제천인데 산에 이번에 추석 때 올라갔더니 39도더라고요. 원래 제천이 굉장히 추운 도시거든요. 제 평생 제천에서 39도까지 올라간 적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무한하게 떨어지는 에너지를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열을 만들어요. 핵을 깨가지고 또는 석탄을 떼가지고. 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3분의 2는 환경에 또 버립니다. 이 더운데. 그리고 그 3분의 1은 또 전기로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쓴다고 또 열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태양광 에너지는 무한히 쏟아지는 에너지를 그냥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핵을 쪼개가지고 안전성, 그 다음에 폐기물, 이런 문제는 계속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왜 하냐는 거죠. 그냥 자연이 떨어지는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엔지니어링 또는 기술적인 과학뿐만 아니라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핵을 쪼개고 또 영원히 10만 년간의 핵 폐기물을 생산하는 것이 발전소냐? 발전소가 아니라는 거죠. 10만 년 남는 폐기물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생산하는 원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사용 해결료인 고준위 핵 폐기물을 만드는 그런 생산소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평생 원전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안에서는 예. 내부에서는 진짜 모르고 거대 조직의 일환으로서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만 봤었는데 떨어져 나와서 우연한 기회에 후쿠시마 이후에 안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시민 활동으로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계가 잘못 가고 있다. 이걸 계속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 잘못 가고 있어요. 해법이 있을까요? 해법은 구조적인 전환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고 또 그걸 개발하고 SMR을 담아서 이거 다 할 거거든요. 핵융합 다 할 거예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인데, 그거 말고 방사선 융복합 분야가 고용 효과가 10배가 큽니다. 원전 산업보다. 그렇기 때문에 4배 내지 10배가 더 큰데,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그건 지금 우리나라 불모지대거든요. 그쪽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또 그건 지속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게 오히려 크게 또 고용도 창출되고, 원자력을 공부하고 싶은 후배들한테도 그런 진로를 제시하는 게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전을 얼마나 더 지어야 될 건데, 그러면 가동하는 거 안전하게 돌리고 신규 건설하는 거는 이게 너무 정경유착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바람직한 산업 형태로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또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생태계 얘기하는데 원전 생태계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체코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신한우 3사 건설 들어가서 우리 생태계 완전히 구축됐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 2009년에 UAE 원전 수출하고 나서 지금 이제 수출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15년이 지나갔는데 그때 수출해가지고 중소기업이 원자력 비중이 70%랍니다. 어떤 중소기업이. 그래, 그 중소기업이 더 이상 수출이 안 되니까 망했다. 그래가지고 탈원전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5년 전에 한 번 수출하고 15년 지나서 지금 와서 수출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중소기업한테 원자력 수주를 주는 조그만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큰만 줘도 그 회사는 뭐 자기네 1년 매출의 몇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받으니까 야, 돈 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독약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공급하고 나면 이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쫄쫄 굶는 거거든요. 그거 한다고 공장도 늘리고 투자도 했는데 이자를 어떻게 담당합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문 닫는 거예요. 이거는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않도록 잘 유도를 하고 이 지금 원전 생태계를 대통령한테 잘못 알려줬어요. 이거 생태계는 이렇게 이게 생태계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건데 그럼 다른 산업하고 좀 많이 구조 전환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원자력 하는 기업들이 원자력 안 할 때 자구책을 구성. 두산중업 같은 경우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거기가 뭐 굶어 죽는다 이러잖아요. 원전 없으면 아니에요. 전체 매출의 5%밖에 안 됩니다. 전체 매출의 원전 산업 비중이 5%인데 그게 왜 그러냐? 자체적으로 벌써 구조 전환을 해가지고 원전 비중이 없더라도 좀 매출이 안 올라가더라도 자기네들은 다른 사업으로 계속 회사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 사업을 다각화해 놨고 있는 거죠. 중소기업들이 원자력 비중이 70%다. 그 회사는 오래 못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후위기나 환경에 관한 철학 이런 것은 애시당초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이제 돈벌이가 되니까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 주려고 했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참 단위님께서요 이런 걸 두고 팩트체크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시의적절하게 귀한 분 모셔서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신 이정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보내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4조 잭팟 터뜨렸다고 난리치고 그 시점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체코까지 가서 뭘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된다고 해도 걱정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정윤 대표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면서 더 걱정되고 또 분노마저 치밀어 오르는군요.